세계는 연말 파티에 취해 있었습니다. 샴페인은 터지고 불꽃은 밤하늘을 찢고 있었죠. 하지만 그 순간 평양에서는 전혀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자신의 권력과 생존을 걸고 되돌릴 수 없는 도박판을 벌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함경남도 신포조선소, 8,900톤급 괴물 같은 철의 그림자, 북한 최초의 핵추진 잠수함이 모습을 드러냈죠. 미국이 자랑하는 버지니아급 공격 원잠이 7,200톤 수준이라는 점을 떠올리면 이 숫자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그런데 이 잠수함, 아직 붉은 방청 페인트도 마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원래 이런 전략 무기는 완벽하게 완성된 뒤 화려한 진수식과 함께 공개되는데 말이죠. 김정은은 왜 이렇게 서둘러 세상에 내놓았을까요? 답은 단 하나였습니다. 대한민국과 도널드 트럼프, 그리고 핵잠수함 협력이라는 단어. 그 소식이 들려오는 순간 김정은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공포가 스쳤습니다. 내가 준비해온 최종 승부수가 한국에게 선수를 빼앗길지도 모른다. 이때부터 김정은의 행동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러운 공개, 미완성 상태의 과시, 그리고 이전과 다른 메시지. 이 잠수함은 무기가 아니라 조급함의 증거였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더 이상 푸틴이 확실한 우군이 아니라는 거죠. 러시아는 침묵했고 중국은 거리를 뒀고 김정은은 혼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왜 김정은이 이렇게 서두를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푸틴에게서 손절당한 독재자가 어떤 선택지 앞에 서게 됐는지, 그 숨겨진 진실을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도박판에서 가장 어리석은 플레이어는 자신의 패를 먼저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김정은은 바로 그 선택을 해버렸죠. 상대가 아직 계산조차 시작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판 위에 카드를 올려놓은 셈입니다. 이는 전략가라기보다 초조한 도박꾼의 행동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지점은 잠수함의 크기나 외형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진짜로 주목하는 부분은 이 거대한 구조물을 움직일 심장, 즉 원자로의 존재입니다. 8,900톤급 잠수함을 수중에서 운용하려면 상상을 초월하는 출력의 원자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기술 수준으로 과연 이 원자로를 소형화해 잠수함 내부에 탑재할 수 있을까요? 다수의 군사 분석가들은 그 가능성을 극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잠수함은 움직이지 못하는 괴물일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은 무엇을 믿고 이 미완성의 철덩어리를 전 세계에 공개했을까요? 여기서 시선은 자연스럽게 러시아로 향합니다. 북한군 파병의 대가로 블라디미르 푸틴이 핵추진 잠수함 원자로 기술을 넘겨주기로 했다는 은밀한 거래가 있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반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과연 푸틴은 그렇게까지 관대한 인물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러시아 대통령이라면 자국 전략 자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원자로 기술을 단지 병력을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북한에 넘기겠습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김정은의 계산은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북러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끈끈해 보입니다. 정상회담, 군사협력, 공동성명까지 마치 철통 동맹처럼 연출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동맹의 실체입니다. 표면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관계는 신뢰가 아닌 필요로 유지되는 매우 불안정한 유리동맹에 가깝습니다. 김정은은 이 관계를 붙잡기 위해 막대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은 약 14,500명에 달합니다. 이는 단순한 지원 병력이 아닙니다. 체제 유지를 떠받쳐온 공병 부대와 특수작전군을 통째로 전장에 내놓은 결정이었습니다. 이 병사들은 타국의 전선에서 지뢰를 밟고 드론 공격에 노출되며 소모되고 있습니다. 최근 보고에 따르면 파병 병력의 상당수가 전사하거나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는 8명 중 1명이 전투 불능 상태로 돌아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이들의 희생을 1인당 월 2,100달러라는 금액으로 환산해 달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연간 규모는 수천억 원에 이릅니다. 인간의 생명이 숫자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묘한 장면이 포착됩니다. 이 막대한 자금과 물자가 과연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한미 정보기관들은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움직임을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지만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향하는 대규모 현금 이동이나 식량, 원유 수송의 뚜렷한 흔적은 거의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는 푸틴이 김정은을 상대로 매우 정교한 사기 구도를 설계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볼 수 있죠. 표면적으로는 병력을 더 보내면 기술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뢰 제거 작업이 끝나면 원유를 보내주겠다는 말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이 손에 쥐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약속은 계속해서 뒤로 미뤄지고 대가는 늘 다음 단계로 유예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자신이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판단했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푸틴이라는 카지노 주인이 판 전체를 설계해 놓은 함정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김정은의 입장에서 이 상황은 감당하기 어려운 압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10,000명이 넘는 병력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되었고 지뢰 제거 임무 중 9명의 병사가 폭사했다는 보고가 내부로 올라오고 있죠. 그런데도 돌아오는 것은 구체적인 보상이 아니라 용감했다, 곧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러시아 측의 상투적인 발언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러시아가 이러한 칭찬을 반복하면서도 정작 핵심적인 대가 지불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흐름을 종합해보면 김정은이 푸틴에게 전략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북한 내부에서도 이전과는 다른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통제된 사회라 하더라도 명분 없는 전장에 아들과 형제들을 잃은 가족들의 불만까지 완전히 억누르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특히 주목해야 할 집단은 북한 군부 엘리트층입니다. 해외 경험이 있거나 외부 정보를 접해본 일부 장교들 사이에서 왜 북한이 러시아의 소모품이 되어야 하느냐는 문제 제기가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의 과거 사례를 떠올리게 됩니다. 1990년대 중반 함경북도 지역 육군 사단에서 발생했던 반란 모의 사건입니다. 극심한 식량난과 체제 불신이 결합되며 군 내부 전체가 흔들렸던 그 사건의 그림자가 지금 2026년의 평양에서도 다시 드리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상황이 김정은의 최근 행보를 설명해 줍니다. 12살에 불과한 딸 주애를 연이어 공식 행사에 등장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한 가족 공개가 아닙니다. 체제의 연속성과 혈통의 정당성을 과시함으로써 내부 동요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정치적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은 지금 외부보다 내부를 더 두려워하고 있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죠. 이것은 권력의 안정성을 과시하기 위한 연출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자신이 언제든 내부 쿠데타나 급격한 건강 악화로 쓰러질 수 있다는 김정은 개인의 극단적인 공포가 자리하고 있는 거죠. 체중 140kg에 육박하는 거구, 그리고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심혈관 질환이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독재자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그가 꺼내든 마지막 생존 카드는 조기 세습입니다. 김주애를 후계자로 명확히 못 박음으로써 군부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계산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습 구도를 바라보는 주변국들의 시선은 어떨까요? 먼저 중국입니다. 지난 베이징 행사에서 김정은이 주애를 동반하자 중국 관영 매체들은 주애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화면에서 삭제했습니다. 사회주의 체제의 명분을 훼손하고 중국의 국가적 품격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침묵이 단순한 외교적 배려가 아니라 사실상의 불쾌감 표출이라는 점입니다. 푸틴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외교 무대에서는 미소를 유지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 조기 세습 시도를 전략적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겉으로는 협력하는 듯 보이지만 속으로는 계산이 끝난 상대를 바라보는 냉소가 깔려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은 지금 어느 쪽에서도 진정한 지지를 받지 못한 채 외줄 위에 서 있는 형국입니다. 이제 무대를 대한민국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최근 주한미군 사령관이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한 장의 지도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군사 지도는 북쪽을 위로 배치합니다. 그런데 브런슨 사령관이 제시한 지도는 달랐습니다. 동해안을 위쪽에 두고 서해를 측면으로 회전시킨 구성이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실수였을까요? 지도를 이 각도로 바라보는 순간 한반도는 더 이상 반도가 아닙니다. 대륙으로 돌출된 거대한 창끝이 됩니다.
러시아가 동해로 진출하는 통로를 봉쇄하고 중국이 서해를 통해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정면에서 차단하는 고정된 항공모함, 그것이 미국이 인식하는 대한민국의 전략적 위치입니다. 이제 주한미군은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는 방어 병력이 아닙니다. 2026년 미국 국방수권법에 명시된 것처럼 주한미군은 인도 태평양 전향 전역의 안보를 담당하는 전략 자산으로 그 성격이 완전히 전환되었습니다. 이 변화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대만 해협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평택과 오산의 미군 전력이 즉각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더 이상 가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등 뒤에 칼날이 겨눠진 상황이고 대한민국에게는 거대한 기회이자 동시에 치명적인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줄다리기 속에서 한국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현 정부는 트럼프의 이해관계를 정확히 건드리고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트럼프가 이 제안에 즉각 반응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이 핵 잠수함을 보유할 경우 미국은 직접 병력을 투입하지 않고도 중국의 해상 목줄을 조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대리 칼날을 얻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도입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북아시아 군사 균형의 축 자체를 이동시키는 거대한 나비 효과의 시작입니다. 동시에 한국은 또 하나의 체스말을 움직여야 합니다. 바로 러시아와의 관계 복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 보십니까? 트럼프는 이미 종전 협상에 정치적 자산을 모두 걸고 있으며 전쟁 이후의 질서를 준비하는 단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종결되는 순간 푸틴은 결국 한국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파괴된 인프라를 복구하고 정밀한 공정과 최첨단 기술을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국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조건을 충족하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 세계를 통틀어 보더라도 한국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는 사실상 유일합니다. 북한이 파견한 병사들이 전선에서 지뢰를 제거하고 있는 동안 한국 기업들은 수십조 원 규모의 재건 사업을 통해 러시아의 핵심 이해관계를 손에 쥐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이 결정적 순간입니다. 우리는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으로 향하는 기술 이전을 통제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렛대로 활용해야 합니다. 국제 정세는 정의나 도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직 힘과 이익이라는 냉혹한 방정식만이 작동할 뿐입니다. 김정은의 핵잠수함이 바다를 가르고 북한의 젊은 병사들이 러시아 평원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이 비극적인 상황은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에게 새로운 전략적 공간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푸틴에게 사실상 뒤통수를 맞은 김정은, 그리고 그 균열을 지고하게 파고드는 대한민국의 선택. 2026년은 더 이상 위기의 해가 아니라 동북아 질서의 판을 뒤집는 게임 체인저로 올라서는 원년이 될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적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분열을 이용해 스스로의 힘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한 대가로 약속받았던 기술이 실제로 이전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계약 불이행이 아닙니다. 이는 김정은 정권의 근간을 뒤흔드는 구조적 균열입니다. 군부 엘리트들은 이미 이 변화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사들이 타국의 전장에서 목숨을 잃고 있는데 정작 약속된 보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김정은이 추가 병력을 계속해서 러시아로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이미 너무 많은 자원을 투입해버린 나머지 이제 와서 발을 빼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도박꾼의 심리와 닮아 있습니다. 판돈을 잃을수록 손을 떼지 못하고 더 큰 베팅으로 손실을 만회하려는 악순환입니다. 김정은은 지금 이 위험한 심리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대가는 시간이 갈수록 더 가혹한 형태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평양의 엘리트층 내부에서는 또 하나의 불안 요소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건강 상태입니다. 최근 공개된 공식 영상들을 보면 그의 움직임은 과거보다 현저히 둔해졌고 보행과 호흡 모두에서 부담이 느껴집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체중과 생활 패턴을 종합할 때 중증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김정은에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후계자로 지목된 주에는
아직 정치적 판단이나 권력 통제를 수행하기에는 지나치게 어린 나이입니다. 반면 군부 내부에는 이미 누적된 불만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권력 공백이 발생한다면 북한은 단기간에 통제 불가능한 혼란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불안정성은 국경을 넘지 않고 머물지 않습니다. 곧바로 한반도 전체의 안보 위기로 전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한민국의 전략적 가치가 다시 부각됩니다. 미국은 북한 체제의 내부 붕괴 가능성을 이미 심각한 시나리오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해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을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한미군은 단순한 억지 전력이 아니라 위기관리와 질서 유지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시야를 더 넓혀보면 이 모든 흐름은 동북아 질서 재편의 서막으로 연결됩니다. 중국은 경제 성장 둔화 속에서 대만 문제에 점점 더 집착하고 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국력이 지속적으로 소모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내부 균열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혼란의 중심에서 한국이 오히려 안정적인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은 첨단 기술력, 탄탄한 경제력,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전략적 위치라는 세 가지 요소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은 단순한 무기 체계가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보호만 받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안보 질서를 설계하는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트럼프가 이 제안에 즉각 반응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은 모든 전선에서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들이 지역 안보의 부담을 분담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몇 안 되는 국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푸틴의 선택으로 궁지에 몰린 김정은, 내부 반란의 기미 속에서 불안을 감추지 못하는 평양 정권, 그리고 그 균열 사이를 정확히 파고드는 대한민국의 전략적 상승,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물리며 2026년은 한반도 현대사에서 분명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되고 러시아가 재건 국면에 들어서는 순간 한국 기업들이 그 핵심 시장에 진입하는 장면은 더 이상 가정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경제적 이익을 넘어 북핵 문제를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결정적 지렛대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것은 먼 미래의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이미 준비는 시작되었고 국제 정세의 흐름은 그 방향으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의 시계는 멈추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제 질서는 기다려주지 않으며 주저하는 국가에게는 선택권조차 남겨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다면 타국이 벌이는 위험한 도박판 위에 올려진 하나의 칩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흐름을 정확히 읽고 주도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현재의 위기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주변부의 참가자가 아니라 판의 규칙을 설계하는 주체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강국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선택의 시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